힘내. 당뇨는 병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회식? 나는 당뇨가 있어서 못 가. 여행? 그것도 못 가. 하며 좌절하는 당뇨인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식사 조절부터 치료제 복용까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오현상의 당뇨교실에서는 상황별 당뇨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오현상 선생님의 5분 특강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당뇨인의 길잡이 오현상 선생님의 5분 특강 바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현상입니다. 먼저 술과 당뇨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술은 마셔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루에 2잔, 일주일에 2번, 그것이 최대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마시게 되면은 당 조절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코올은 1cc 혹은 1g당 7칼로리의 열량을 내는 아주 고열량이죠. 그러나 식품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열량만 있고 영양소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두 잔만 술을 마시더라도 100칼로리, 200칼로리가 금방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술 중에는 순수한 알코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죠. 대표적인 것이 칵테일인데 이 칵테일의 어떤 종류는 굉장히 단맛이 나기도 하고 과일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당분 때문에 그 술을 마신 뒤에 당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주도 안 먹고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술을 먹게 되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알코올 성분이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와 안주를 섭취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술 먹는 사람은 저혈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술을 장기간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술은 신경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그 눈에 나쁘죠. 알코올 중에서 우리가 먹는 술은 에틸알코올이지만은 메틸알코올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되는 수가 있어요. 눈이 먼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 시신경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에도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켜서 장기간 술을 먹은 사람들이 손을 떤다든지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게 전부 말초신경 장애거든요. 근데 당뇨인들에서 당 조절을 잘 못하면은 말초신경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술과 같이 당뇨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허용 가능한 기준 단위의 술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와인 100cc 그 와인 중에서 좀 강한 와인, 강화 와인이라는 것은 그보다도 양이 더 적죠. 60ml 정도. 그리고 맥주는 285, 대략 병맥주 한 병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알코올 맥주인 경우에는 조금 양이 많아서 425, 알코올 함유량이 3%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위스키라든지 소주 같은 이런 증류주의 경우는 30ml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최대 2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주가들에게 이러한 식의 2잔 정도의 음주라는 건 사실 고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절주를 해서 뭐 중형적으로 음주를 한다든지 절제적으로 음주를 한다. 사실은 그건 술자리의 분위기하고는 잘 맞지 않는 얘기죠. 차라리 금주를 하는 게 낫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선생님 5분 특강 잘 들었습니다. 네. 특강을 듣다 보니까 애주가들한테는 정말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당뇨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혈당 조절이 매우 잘 되는 그런 당뇨인이 체중이 과체중이 아니고 표준 체중인 경우, 그리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간이나 췌장이 나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특히 동맥경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그런 위험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권장량만 먹을 의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권장량이 2잔이거든요. 최대 2잔. 아니 그거 뭐 누구 걸 붙이나? 그러니까 어떤 술 2잔인가요? 술이 대개 그 어떤 술이든지 2잔이에요. 2잔. 예, 그러니까 독한 술은 잔이 작고 약한 술은 잔이 크다 네네. 보니까 최대 2잔으로 그렇게 상한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먹는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거죠. 그 맥주 2잔은 꽤 커요. 맥주잔에 괜찮나요? 소주 따르는 거 말고요. 괜찮나요? 맥주는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가 낮으니까 아,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질 않죠. 네. 저 그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요. 6가지 항목 모두 만족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참 힘드네요. 술 한 잔 먹기. 음주 시 주의사항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우선 그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양이 2잔으로 제한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번 먹으면은 3일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않아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2잔 그렇게 양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허기를 면할 정도의 그 안주라야 되는 거지. 네. 배가 부를 정도로 먹게 되면 그 자체가 과식인 거고 네. 거기에 술에서 나오는 알코올의 열량까지 들어가면 그날 고혈당이 돼서 300 넘어가는 건 뭐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맥주나 이런 술을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약효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술을 될수록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당뇨가 없는 사람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당뇨가 있는 분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고혈당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의식이 혼탁해지거나 정신을 잃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인식표를 지참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건 그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음주는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나면 그건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감기에 네. 걸리거나 몸살이 났을 때 이 당뇨는 어떻게 관리를 네. 해야 되나요? 대표적인 몸이 아픈 날이 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배탈 종류, 그 다음에 감기 몸살 종류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날들은 식사를 잘 못하게 되니까 이 당뇨약을 먹어야 되나 인슐린 주사 맞던 거를 맞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식사를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병 때문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당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평상시에 쓰던 약을 그대로 쓰는 게 맞고 주사도 그냥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몸이 아픈 날에도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게 됐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뭐 주스를 마신다든지 이온 음료를 마신다든지 정 안 되면은 수액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혈당을 체크를 해봤더니 250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변에 케톤이 2+ 이상 측정되는 경우 네.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배가 몹시 아프다든지 숨쉬기가 곤란하다든지 구토가 심하다든지 또 설사나 이런 토로 인해서 탈수가 심할 때 갑자기 가슴이 아플 때 눈이 갑자기 시력이 잘 안 보일 때 38도 이상 열이 날 때 계속 설사가 날 때 이런 때는 집에서 혼자 해결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케톤산 혈증으로 가고 있는 증상들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공복 혈당이 300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네. 탈수 증세가 심해서 정신이 아주 혼미해지고 그런데도 그 당뇨는 계속 올라가고 혹은 뭐 저혈당과 고혈당이 막 반복이 되고 그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회식이나 아픈 날뿐만 네. 아니라 네. 그 여행에 대해 걱정하시는 환자분들도 네.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렇다고 또 여행을 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예. 그 여행 시 당뇨 관리 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러한 그 주사약이나 주사기 이런 걸 갖고 어휴, 있으면은 걸리죠. 이 마약 소지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영문으로 된 진단서라든지 내가 왜 이런 약품을 소지해야만 되는가를 증빙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먹는 약, 경구약을 먹던 분은 당연히 그 약을 여행 기간 플러스 알파로 충분히 지참을 하셔야 될 것이고 약을 챙겨야 되고. 예. 네. 인슐린 주사 맞던 분은 인슐린 주사를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되면 나라가 달라지고 계절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지고 네.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변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당의 변동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인슐린을 맞던 사람은 본인이 평소에 지속형을 맞고 있다 하더라도 여행을 갈 때는 속효성을 하나 더 챙겨간다든지 혹시 모를 예, 네, 그런 이상 대비해서. 응급 상황이나 의외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저혈당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당분이 들은 그 비상식품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준비들을 하고 떠나야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떠난다면 여행에도 문제가 별로 없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한 사람이 여행 자체에 대한 준비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철저한 관계로 일반 사람보다 더 알차게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여행을 가면 시차가 다른 곳들이 예.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조절 방법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여행을 하게 되면은 시차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네. 한국에서 출발했으면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고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 시간이 한국과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2시간 정도씩 그거를 땡기거나 늦춰서 그거를 그 시간에 그 나라 시간에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를 그 나라 시간으로 갑자기 옮겨버리면은 너무 그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한 3일이나 5일에 걸쳐서 천천히. 그거를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약인 경우에는 뭐 그 특별한 먹는 약인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당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혈당 검사를 계속 몇 시간마다 하면서 네. 그 속효성 인슐린을 더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으면 그렇게 하고 당이 자꾸만 저혈당이 오면은 주사량을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그 시행착오적인 방식으로 가지를 말고 그걸 예측을 해서 잘 적응을 하는 방식이 좋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물론 평소보다 주의를 네. 더 네. 신중하게 기울여야 되겠지만 뭐 당뇨가 있어서 여행을 못 가겠네 이런 낙심을 네.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뭐 그 인슐린이라든지 네. 치료제 같은 거를 이제 타지에서 보관할 네.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원래 인슐린이라는 건 사람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몸의 체온은 36.7도잖아요. 네. 36도나 7도.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작용할 수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장 쓰는 그 인슐린 그거 한 자루는 40도 이내의 온도에서는 한 달 정도는 보관해도 변질이 안 돼요. 네. 20도 정도에서는 6개월, 그 다음에 4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뭐 2년 그렇게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슐린 딱 한 자루 가지고 뭐 한 2, 3일 여행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갖고 다녀도 돼요. 그러고 여러 자루를 가지고 몇 달을 여행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맞는 거는 꺼내놓고 네. 맞지 않는 보관용들은 냉장고에다 두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비행기에 짐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짐들은 승객들이 타는 칸이 아니라 그 밑에 칸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 온도는 굉장히 영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얼어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짐에다 넣으면 안 되고 자기 수화물 있잖아요. 네. 그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가방에다가 인슐린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준비해야 될 거는 좀 더 많기는 하지만 준비만 확실히 하면 당뇨인들도 충분히 여행을 다닐 수 있겠네요. 네, 보관도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행인 경우도 그렇고 네. 뭐 그 술자리 회식이나 몸이 아픈 날 이런 경우도 그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있고 네. 준비가 돼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뇨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분들도 당뇨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을 상당히 좀 알아두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현상의 당뇨교실에서는 상황별 당뇨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때문에 힘들다고 이제 낙심하시는 분들, 이제 당뇨와 함께 잘 지내며 즐거움을 되찾으실 겁니다. 왜냐? 저희 오현상의 당뇨교실이 도와드릴 거니까요. 네, 오현상의 당뇨교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